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도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딱후딱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지금 오늘 하는 단어는 3의 1단원에 있는 이제 문학 작품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 이상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뭐야 1단원에 2단원에 있었던 문학 작품 중에 결혼이랑 그다음 화단은 아예 안 들어가고 그다음 3의 1단원이랑 4단원 5의 1 이렇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죠? 지난번 중간 때 사실상 그 창의고랑 이상고랑 시험 범위가 똑같았어요, 거의. 알겠지? 그래서 창의도 잘하면 이번에 결혼이랑은 좀 안 들어가는 가능성도 좀 높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어쨌든 3회 1단원 같은 거는 시 한 편이기도 하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들어가 작품 문법으로 들어갑시다. 알겠죠? 자, 먼저 윤동주의 길 정리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형식에 얽매임 없이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죠. 자, 성격은 윤동주 씨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죠? 바로 성찰적,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 고백적,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말을 고백하듯이 담담한 어조로 하는 말이고 그 다음 의지적, 이것도 이제 윤동주 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윤동주 씨는 반성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윤동주 씨의 특징이죠. 자, 소재는 바로 길입니다. 자, 주제는 바로 본질적 자아 회복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윤동주의 길이죠. 특징은 자, 첫 번째 경어체와 높임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백적 어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상징적 소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소재를 활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화자의 내면 세계를 표현을 하는 점, 이런 것이 윤동주 길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이제 경어체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5의 1단원 문법하고도 또 연관시키기도 은근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선생님이 가미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갑자기 시의 시작에 밑도 끝도 없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바로 뭐다? 서술어만으로 행을 구성을 하고 있죠. 주어도 빠져있고 목적어도 빠져있고 그죠? 뭘 잃어버렸는지 다 빠져있습니다. 누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치?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독자에게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흥미를 혹은 관심을 유발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 특징에서도 적었죠. 바로 경어체. 높임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뭐 비읍 니다 이것을 반복을 함으로써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높임 표현으로 따지면은 상대 높임법 중에 하십시오체를 사용을 합니다. 하십시오체. 알겠죠? 이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당연히 문류를 형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이자 제목이기도 한 그런 소재, 길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 살아가는 이제 바로 뭐다? 인생, 삶, 요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화자는 윤동주 씨의 또 이 작품은 윤동주 씨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그런 그 방황, 갈등 이런 걸 많이 같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사실 이 길 위에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상적 자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길에서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를 먼저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 그렇지, 반성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아 성찰의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그래서 돌담이 지금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는 거지. 자, 좀 얼른 꼽아봅시다. 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그쵸?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쇠문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담 저편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 자아가 담 저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담과 쇠문 때문에 화자는 지금 이상적 자아한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모친 것들은 바로 뭐다? 바로 본질적 저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담과 쇠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길이라고 하는 게 이 화자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어. 그렇지? 근데 그 인생에 그림자가 들이운다라고 하는 건 인생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암울한 일종의 현실. 다음 화자의 처지. 이런 걸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라는 거죠. 길은 바로 뭐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고 저녁에서 다시 어떻게?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 다시 아침으로 시간이 순환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뭡니까? 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진다?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를 판단해주는 일종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같은 그런 뭡니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화자는 뭘 느낀다? 바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 뭐다? 자, 성찰의 결과에 해당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래서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지금 화자가 걷고 있는 이 길에는 풀한 폭이조차 자라나지 않는데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굉장히 삭막하고 황량한 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시적 화자의 시련, 고통 혹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화자는 뭡니까? 이렇게 삭막한 길이지만 그것을 계속 걸어갑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나가 아닌 저 담 옆에 반대편에 있는 나, 즉 내가 찾아야 하는 존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나는 바로 뭐다? 본질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담 저쪽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슨 공간?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길을 걷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자아 탐색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바로 길을 걷는 행위는 이꼴 바로 뭐다? 화자의 자아 탐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것은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의 회복을 위한, 그렇죠? 노력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예를 봅시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자, 여기서 지금 갑자기 뭡니까? 쉼표를 2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쉼표를 2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사는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는 약간 좀 단화 그런 말투를 여기서 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는 거. 그럼 여기서 내가 잃은 것은 바로 뭐 어떤 자? 잃은 것은 바로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현실적 자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가장 특징적인 시의 특징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그죠? 바로 자아 성찰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이상적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가 드러나는 시가 바로 이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윤동주의 길에 대한 비평문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윤동주 길 비평문 봅시다. 자, 이 시는 1941년에 지어진 작품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일제는 1941년 무렵부터 우리 민족의 그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바로 장시개명이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민족이 한글을 사용하고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렇죠? 조선어 말살 정책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자, 보면 여기서 자,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거는 바로 당시 창씨 개명을 추진했던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한글을 사용하고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는 거는 바로 뭐다? 당시에 있었던 조선어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일종의 바로 뭐다? 뿌리, 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살하려고 했었던 이런 정책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금지하는 등 민족의 어를 말살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당시 우리 민족은부터 말살하려고 하였다까지 꼭새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바로 뭡니까? 작품을 이해하는데 작품이 쓰여진 뭘 참고했다?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참고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관점은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죠. 바로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니까 자, 시어의 의미를 봅시다. 길에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이란 식구는 이러한 암울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그렇죠? 무엇으로? 암울한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반영론적 관점에서의 식구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통해서 시 구절의 의미를 찾아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죠. 즉, 윤동주는 시적 화자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어두운 시대 현실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가 바라보는 이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 주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시인 윤동주의 고뇌를 담고 있다라고 이 비평문의 작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물론 윤동주는 이 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의지를 내비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작가가 일제에 동조했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비해 윤동주는 이 시에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우리 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자, 물론 여기서부터 할 수 있다까지 꼭 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윤동주 시의 한계와 문학사적 가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선생님이 이제 본질적 자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방향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일종의 조국 혹은 독립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실어놓은 게 이제 지문을 좀 확장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집어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3의 1단원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는 일단 킵해두고 우리가 이제 그 5의 1단원 문법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5의 1단원 첫 번째 내용,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 살펴보기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언어 공동체는, 자, 여기서 이제 이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이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죠? 공동 생활을 하는 사회 집단을 우리는 언어 공동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진짜로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공동생활한다는 게 같이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 그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이 되며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 인구이동이나 문화 교류 등의 영향으로 변화가 심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거 꼭 세로 표시합시다. 지역부터 그렇죠? 심화되기도 한다까지 꼭 세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꼭 세로 표시한 게 바로 뭐다? 언어 공동체가 그렇죠? 변화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는 우리의 언어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단점은 바로 뭐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의 단점이 된다는 거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뭐다?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즉 이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주체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뭡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하러 온 사람들 빼고 알겠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거의 이제는 한 500만 명 정도 된대요. 알겠죠?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10% 정도가 이제 외국인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단일 민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재 사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보면 정부지입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보죠. 여기 부추 없나요? 근데 옆에 아줌마는 정부지 한 단 주세요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부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로 뭐다? 부추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사람이 얘기한 이 부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표준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남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 그치? 왜? 바로, 그죠? 지역 방언에 의해서 가리키는 어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좀 심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다른 지역의 사람과 의사소통이 쉽다 어렵다. 그렇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막 그 제주도 방언 막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런 제주도 사람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말들 우리가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방언적으로 이제 많은 차이가 등장을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시키는 게 표준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자, 오늘 국물이 시원하니 아주 좋은데요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뭐라고 해? 아, 뜨거워. 국물이 시원하다고요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뭐다? 사회, 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면, 자,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도 다 쓰는, 그죠? 그런 말이죠. 그죠? 바로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농담에 보면은 아빠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 시원하다니까 애가 딱 들어갔다가 홀딱 나오더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하는 뜻이, 그치? 이렇듯이 시원하다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음식이 뜨거우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뜨거우면서도 바로 뭐다? 속이 후련하다. 이런 의미로서 시원하다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외국인은 바로 뭐다? 1번의 의미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바로 뭐다? 시원하다의 2번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외국인은 바로 뭐다? 국물이 시원하다고요 할 때 여기서는 1번 의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언어지만 이렇게 인식하는 대상 사이의 언어 관습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의사전달이 안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표준어와 방언의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은 한번 여기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선생님이 필기할 수 있도록 빈 공간 문법 필기 노트를 적어놨으니까 여기다 하나 적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볼 거는 바로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표준어 규정 혹시 기억합니까?
중학교 때 한 번쯤 배웠는데 표준어 구조 기억납니까? 안 나죠? 바로 표준어는 자 먼저 규정을 얘기하면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자, 먼저 얘기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바로 신분. 신분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옛날 말이 아니라 바로 언제말? 현재 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분적 요소고 이것이 시대적 요소이죠. 그 다음 다른 지역 말이 아니라 어느 지역 말? 서울말로 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지역적 요소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준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외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왜?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해산물 중에 멍게 알지? 빨갛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풀 같은 게 이렇게 나 있는 그치? 그죠? 이거는 원래 서울말로 하면 우렁쉥이야. 많이 어렵지, 그치? 근데 멍게는 이제 경상도 방언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멍게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현재는 멍게가 오히려 표준어에 올라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렁쉥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서울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우렁쉥이도 같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공용어를 지정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어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바로 이 공용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용어를 지정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표준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효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학문이나 그렇죠? 학문 등이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표준어를 사용해서 교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학문이나 이런 것들, 예술 같은 것도 함께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기회가 오히려 확대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준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자, 여기도 했지만 서울말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바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지정된 언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표준어와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한 언어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분화된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말도 뭐였다? 여러 방언들 중에 한 개였다는 거죠. 근데 서울이 이제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니까 교통이나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말을 우리가 표준어로 정하자 하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방언하면 주로 뭘 생각합니까? 방언하면 뭐가 떠올라? 바로 사투리, 지역 방언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방언의 개념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 즉 지역 방언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지역 방언은 말 그대로 뭐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언어가 분화된 것을 우리는 지역 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역 방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방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사회 방언은 바로 뭐냐면, 자,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연령,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말도 다르더라는 거야. 10대들은 막 10대, 20대는 되게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많은 사람 장년층으로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격식을 갖추는 그런 한자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바로 연령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 다음 성별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하고 이러니까, 물론 요즘이야 이제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남자들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위계질서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남자들은 상대높이법 중에 격식체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써요. 알겠죠?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요즘은 좀 오히려 남자보다 더 왕성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성들은 회사 안에서도 뭡니까? 서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걸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딱딱한 격식체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이제 비격식체, 뭐 헤어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그 외에도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에만 쓰는 말들이 있죠. 흔히 뭐 다른 말로 하면 전문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 그렇죠?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것을 우리는 사회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지금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단어 설명하는 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 문화적 맥락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 맥락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것 문제 풀었던 거 기억이 나죠?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하고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음식점 사장님이 손님한테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맛이 괜찮은지 싱겁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묻는 말이잖아. 그렇지? 반면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혹시 뭐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또 아까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가 달랐던 것처럼 일종의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회 그 단어라고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팅이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미팅하면 주로 뭡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이제 쌍쌍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소개팅하는 그런 것을 미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의논하는 걸 다 미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남자애가 외국에 할 때 야 오늘 저녁에 우리 미팅할 거니까 너 시간 7시까지 시간 맞춰 나와 해가지고 그 외국인 친구는 막 추리닝 입고 그냥 그 얘기할 거야 생각하고 추리닝 입고 갔는데 막 쌍쌍이 막 해가지고 야 너 소개 오늘 뭐 여자애들이랑 미팅하는데 왜 이렇게 왔어? 막 이렇게 야단치고 또 반면에 외국애가 이제 우리나라 친구한테 야 오늘 우리 그 학교 마치고 미팅할 건데 너도 와 이러니까 남자애는 아 오늘 소개팅 한다 해서 막 되게 꾸미고 갔는데 그냥 서로 그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바로 뭐다 똑같은 단어라도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괜찮습니까? 하고 남한 선수가 물어보니까 북한 선수가 뭐라고 해? 일 없습니다 이러고 하지 그치?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되게 쌀쌀맞아 보이는데 그죠? 사실 이거는 북한에서는 바로 정중히 거절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일 없습니다는 사실 정중한 거절이에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빙상호게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 빙상호게이는 남한 말로 하면은 바로 아이스 하키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기다 필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 적도록 합시다. 바로 남북한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남한은 중심 언어, 공용어가 뭐다? 그치, 방금 했었잖아, 그치? 바로 남한은 공용어로서 바로 표준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남한의 그 표준어, 공용어로서 사용되는 표준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바로 표준어의 그 언어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어느 지역이었어요? 그쵸. 바로 표준어의 언어 중심지는 서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남한의 표준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외래어 수용에 그쵸? 수용의 거리낌이 없죠. 외래어 수용에 되게 관대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표준어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남한의 표준어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자, 언어라고 하는 건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변하는 겁니다. 대중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언어 정책은 바로 뭐다? 남한의 언어 정책은 바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는 이러한 언어 정책을 펼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 북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북한의 공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압니까? 들어본 적 없죠? 그렇지? 북한에서는 공용어를 문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한의 수도. 평양이죠. 그러니까 공용어의 역시 언어 중심지도 바로 뭐다? 평양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외래어 수용에 굉장히 뭡니까? 포용력이 넓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만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모든 외래어를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순우리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한 언어는 언어 정책적으로 보면은 바로 뭐다? 대부분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수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언어 정책은 알겠습니까? 일종의 바로 뭐다? 민중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의 문화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낱말이 나오면 뉴스에서 딱 공표하고 사람들이 그 낱말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북한이라고 외래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북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 북한과 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중국도 있고. 근데 중국은 은근히 생각보다 북한하고 사이가 나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북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는 우리는 옛날에 소련이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러시아. 그지? 러시아가 그 인근의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그 처음 나라였으니까 그 소련이 어떤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래어 중에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남한에서는 트랙터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는 또락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처럼. 알겠죠? 자, 근데 북한의 언어에 또 네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 공산주의 이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친구라는 말이 없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도 거의 1950년대 60년대 초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막 진짜 동무라고 나와 있기도 했었어요. 알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동무가 약간 공산주의 언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동무가 무슨 뜻이냐? 바로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함께하는 일종의 전우의 의미로서 파트너로서의 의미로서 동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쓰면 약간 북한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있는 모든 동무라는 말을 그때부터 친구로 바꾸게 되고 요즘은 거의 동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오히려 들으면 저 사람 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좀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외에도 공산주의 이념을 담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세포 하면은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 말단 조직을 북한에서는 세포라고 불러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하는 그죠? 이런 데 있는 그 세포를 얘기하는데, 그지? 그다음 반대로 또 북한에서 궁전 하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담고 있는 복합 일종의 레저 시설 같은 것들을 북한에서는 궁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담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바로 이렇게 남북한의 언어가 차이가 나게 된 원인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한 언어 차이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준어는 중심이 서울이고, 그렇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언어 중심주의 차이에서부터 먼저 기인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중심의 언어가 다르니까 이미 일정이 쉽게 말하면 스타트 지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언제 분단됐는지 아닙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바로 6.25가 1950년부터 53년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53년도에 휴전선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3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죠? 단절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더랍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그렇게 세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못 가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류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언어는 더욱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국가의 언어 정책적 차이도 바로 남북한 언어 차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언어라고 하는 게 그 자꾸 공산주의 이념을 통제하고 나타내는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언어에 자꾸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남한은 언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변하는 대로 냅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 방안에는 자, 어떤 것이 있느냐? 당연히 첫 번째는 결의말 큰사전이라든지 혹은 남북 의학 용어 사전 등 그렇죠? 어휘집 공동 발간도 하나의 뭡니까?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교류의 확대. 지금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언어의 이질성도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남북한 언어의 특징과 그 차이가 나게 된 원인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보면은 뭐 골키퍼를 움직이라고 하고 그다음 코너킥을 막 구석차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얼음 부숭이 그다음 라면을 뭐 꼬불국수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언어들은 다 순우리말로 바꾸어서 표기하는 게 북한 언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답시다. 어휘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다음들을 읽으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버스 창 너머에, 자, 버스는 고유어입니까? 한자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그치, 버스는 외래어니까 기억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버스 창 너머의 하늘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 발그레한, 자, 얘는 고유어입니까? 한자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그쵸, 발그레한은 고유어니까 여기다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발그레한 노을로 가득한 하늘은 찬란한 빛깔로, 자,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찬란한, 얘는 고유어일까? 한자어일까? 외래어일까? 그치, 얘는 한자어입니다. 찬란한. 알겠습니까? 찬란이 한자고 하는 현대 우리말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찬란한 빛깔로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하기 얘는 무슨 어? 그렇죠. 얘도 한자어죠. 형태할 때 형자에 뭡니까? 말씀 언자를 써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아름다움으로 물든다라는 거죠. 나는 하차 벨을 누른 것도 벨 외래어죠. 그렇죠? 바로 미음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벨을 누르는 것도 있고 우두커니 얘는 그렇죠. 바로 얘가 고유어죠. 그래서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어휘의 종류.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어휘가 이제 발생하게 된 근원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유어는 뭐다? 고유어는 뭘 고유어라고 합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쓰던 말, 우리에게 있던 말이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렇죠? 혹은 그것에 본디부터 있던 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을 우리는 고유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고유어는 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고유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휘가 많습니다. 알겠죠? 약간 우리가 직접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보다는, 알겠죠?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쓰는 말들이 오히려 그 고유어가 훨씬 많아요. 알겠죠?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책상, 의자 이런 건 전부 다 한자어를 기반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오히려 동사나 형용사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히려 고유어를 기반으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죠? 고유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어휘가 많다 보니까, 알겠죠? 특히나 언어가 한 낱말이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이라는 낱말만 보더라도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나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 거야 하는 일종의 장래 희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게 고유어의 좀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한자어는 뭡니까? 한자어는 뭡니까? 그렇지. 한자로 만들어지거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이죠. 즉 바로 뭐다?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말 어휘의 60%가 한자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40%가 고유어일까? 아닙니다. 왜? 우리 국어에는 외래어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체에서 우리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 한 25%?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알겠죠? 자, 근데 한자어는 바로 뭐다? 그렇죠? 고유어에 비해 의미가 굉장히 일의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유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유어로 표현하면은 한 단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내지만 우리가 그 수명이라든지 모의고사 풀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고유어 뭐 밑줄에 뭐 고쳐 여기다 밑줄 친 다음에 윗말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적절한 것은 이래가지고 한자어로 뭡니까? 뭐 개작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한자말로 된 단어들을 보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훨씬 더 의미가 좀 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는 바로 고유어를 보완하는 너무 의미가 넓은 그런 고유어를 보완해서 의미를 좀 구체화시켜주는 그러한 특징이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외래어가 있습니다. 외래어가 뭘까요? 외국어를 합쳐서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 외래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외래어는 그 기반은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자,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우리는 외래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 외래어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우리말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앞에 있었던 내용 봅시다. 버스는 이제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외래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 대체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메일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야 뭐 전자우편으로 좀 요즘은 좀 많이 순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성공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냥 이메일로 더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뭐 오렌지, 카메라, 바나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말처럼 아예 이제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말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외래어랑 비슷한 개념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외국어입니다. 알겠죠? 자, 외국어는 말 그대로 뭐다? 그 자체로 다른 나라의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자기가 뭐 어떤 전문적인 거기 업종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인터뷰하면은 오늘 의상은 조금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게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뭐야 오늘 의상은 그냥 우아하고 뭐다 좀 더 환상적으로 만들어봤다 이렇게 우리말로 충분히 대체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외래어는 아예 우리말처럼 이제는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대체가 불가능한 걸 외래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요거 정도는 하나 알아둡시다. 자, 네 번째가 바로 귀화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외래어의 한 일종이긴 합니다. 알겠죠? 귀화어는 바로 뭐냐? 귀화가 무슨 뜻이야? 귀화. 그렇지. 국적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바꾸는 걸 그 나라로 귀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화어는 바로 뭐냐면 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으나 그 역사가 오래되어 외래어라는 자각이 거의 사라진 말을 우리는 귀화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가 이런 말도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하고 놀라는 말들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게 귀화어예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빵. 그렇죠? 브레드, 빵. 그렇지? 빵은 어느 나라 말에서 왔을까? 빵은 포르투갈어인 팡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빵 이름들 중에서 보면 무슨 팡 이런 이름이 많잖아. 그렇지? 왜? 팡이라고 하는 게 원래 빵의 그 어원의 기초가 되는 거고 그 팡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식 이제 일종의 콩글리시로 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어원은 포르투갈어에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 빵이 외래어래 하면은 친구들 놀라는 애들 꽤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 외에도 배추, 김치 이런 말들 전부 다 귀화어입니다. 외래어에서 기반한 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냄비. 냄비는 일본어 나베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양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이거 외국에서 들어왔어 하고 누가 딱 짚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외래어인지 우리나라인지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빈도가 훨씬 높은 그런 말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즉 어원에 따라서 어휘를 한번 나누어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요거는 뭐 딱히 필기할 건 없기는 해요. 자, 봅시다. 자, 상황 맥락과 표현 의도에 맞게 어휘를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인류의 출현 이후 서서히 발달해 오던 기술은 18세기 후반 급속도로 축적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진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밑에 보면 고쳐 써놨죠. 인류의 출현 이후 더디게, 서서히를 더디게로 바꿔놓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더디게 발달해 오던 기술은 18세기 후반 급속도로 축적된 과학 지식 덕분에 무엇 덕분에라는 말을 우리말에서 잘 안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이거를 지식 덕분에라고 바꾼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식 덕분에 비약적으로 진보하였다라는 거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하다 이런 거는 일종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외래어를 직역하면서 나오는 말투거든요. 그것보다 더 흔히 많이 쓰는 것들 무엇에 의해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영어의 by에서 온 말입니다. 알겠죠? made by 뭐 무슨 캐나다 이렇게 하면 캐나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어를 직역한 표현이고 우리말에서는 누구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을 거의 잘 안 써요. 알겠죠? 그냥 누구누구가 만들었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래어를 조금 직역한 듯한 그런 말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이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 문명이 발달하였고 부를 축적한 자본가가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가와 노동자로 계급이 어떻게 되었다? 변별되었다, 분화되었다, 분석되었다, 분산되었다. 어느 게 맞을까? 그치, 바로 분화가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보게 되면은 변별은 그렇죠.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계급이잖아, 그렇지? 계급이 스스로 나누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변별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분화는 쉽게 말하면 나누어 지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급이 나누어졌다라는 의미로서 쓰니까 분화가 맞다는 거죠. 알겠죠? 분석은 뭘까? 분석은 어떤 대상을 나누어 파악을 하는 것을 분석이라고 해요. 알겠죠? 원래는 하나인데 그걸 쪼가리 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급을 이제 나눠서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누어졌다라는 의미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분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분사는 뭡니까? 분사는 나누어 흩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산이 이제 산란하다, 산란되다 할 때 그 산이거든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산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급이 분화되었으며 노동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필기는 할 건 없고 이제 여기서는 필기할 게 조금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 대화를 봅시다. 의사 1.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기 생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환자 한숨. 의사 1. 하지만 그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환자 흐느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2. 의사 1을 바라본다. 의사 1.
아기는 항생제 쓰면서 지켜볼 거고 23주 정도 되면 폐성숙 주사도 고려해 볼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기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네요. 엄마가 감염에 대한 징후나 열도 없고 안정적이고 혹시나 수축이 생기면 수축을 조절할 수 있는 약도 쓰면서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대화는 지금 누구랑 누가 하고 있는 대화입니까? 그쵸. 바로 이 대화는 바로 의사와 환자, 즉 이 환자는 일반인이죠. 그쵸? 의 대화를 여기 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 대화를 보도록 합시다. 의사상, 왜? 무슨 문제 있어? 의사이, 이것 좀 보세요. 의사상 차트를 읽는 중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이고, 그쵸? 양수는 거의 없으나 태아의 움직임은 좋은 상태인. 태아의 위치는 여가, 그죠? 거꾸로 쓴 걸 이제 여가인데 이제 거꾸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 자궁 내 인펙션 징후 및 자궁 수축 없이 안정적인. 자궁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궁 수축 발생 시 조절 예정임. 안정적으로 현 상태 23주까지 유지 시 태아 바이아빌리티 있는 주수로 메타손 고려 예정. 필요시 제왕절개 수술. 이 환자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이 나들은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치. 바로 이거는 뭐다? 의사들 사이의 대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 대화의 큰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자, 의사와 일반인인 환자 사이의 대화에서는 바로 뭐다? 의사가 전문어를 쓰면 환자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자, 일반인인 환자의 이해를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렇지?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바로 뭡니까?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휘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확하게는 어휘의 종류라기보다는 사회 방언의 종류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사회 방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아까 했었던 전문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전문어는 바로 뭐다? 그치? 자, 어떤 공통된 직업을 지닌 사람들끼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말이 전문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그쵸? 바로 일상어에 비해, 에 비해 일의적입니다. 한 단어가 한 개의 뜻만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는 환자가 지금 응급실 처음 들어왔어. 119에 실려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자, 배 부분 절개했는데 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어디 절개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딱딱 어떤 부위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전문어를 만들어가지고 딱 그 부분 하면 딱 그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도구가 빨리 필요해. 근데 뭡니까? 그 메스 그냥 줘 이러면은 메스도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메스, 1번 메스, 2번 메스 찾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이에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문어는 일상어와는 달리 굉장히 한 단어가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어는 바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기반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양 말들,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서양 쪽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알겠죠? 반면에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법률 용어 같은 경우는 한자어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당연히 전문어를 모르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힘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전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점에 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서점에 가면 의학 용어 사전, 법률 용어 사전 다 팔고 있습니다. 알겠죠? 전문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개방성이야. 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지만 다 개방되어 있어요. 우리 소연이도 뭡니까? 전문어 의학 용어를 배우고 싶으면 사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방이 돼 있는, 그렇죠? 그냥 그 목적 자체가 바로 뭐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숨긴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이와 반대되는 게 바로 은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은어는 바로 뭐냐면, 자,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그치? 내부의 비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말이 은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은어는 바로 뭐다?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어 같은 경우는 은어 사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알려주면 비밀이 없어지니까. 알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받다 할 때 심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신만이들,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산삼의 은어로 사용한 게 심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또 워낙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유명해져가지고 사실 은어로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그 출발이 은어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반면에 전문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점에 사전 이런 거 다 파니까 사전을 구해가지고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바로 뭐다? 집단 외부에 알려지면 은어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전문어와 은어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죠. 당연히 저 은어를 모르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은근히 요거 하나 때문에 두 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는 엄연히 목적 자체가 달라요. 알겠죠? 얘는 목적 자체가 비밀 유지인 거고 전문어는 목적은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어와 은어하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유행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유행어는 바로 뭐다?
어느 한 시기, 그쵸?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쓰이다 사라지는 말을 우리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대표적인 유행어 따봉 이런 것들 이런 거 있고, 그렇지? 그다음 IMF 시절의 대표적인 유행어 4.5정 40대 50대 정년퇴직, 그다음 38선 38세 그 뭡니까 그 직장 생활 마지노선, 그렇죠? 5, 6도 50대 60대까지 다니면 도둑놈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생긴 말인데 지금도 유행하는 말 중에 보면 얼짱 이런 말들, 그렇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행을 하잖아. 근데 얘는 이제 그래서 유행어로서의 수명이 이미 너무 길어진 상황이라서 얘를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도 많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행어는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쓰이다가 사라지는 걸 유행어라고 해요. 근데 이 유행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바로 뭐다? 당시 시대 상황을 담은 말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유행어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도 유행하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수저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요즘 현대 세상에서는 생으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야? 부모의 배경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이 돼서 그런 수저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IMF 시절에 그 유행했던 말 4.5정, 5, 6도, 38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IMF로 해서 국가나 기업들이 다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사회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얼짱이나 이런 말도 마찬가지. 바로 뭐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의 풍조가 담겨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유행어들은, 그치? 두 번째, 그쵸? 뭐 쓰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요즘 진짜 치매인가? 그죠? 당시 시대 상황을 담은 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보자. 그렇죠. 주로 매체를 통해 전파가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TV를 통해서, 그지? 요즘은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것만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바로 금기어와 완곡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금기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슨 말이겠어? 그렇지, 하면 안 되는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공포나, 그렇죠? 혐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꺼리는 현상을 우리는 금기어라고 해요. 해리포터 영화 봤죠? 해리포터에 보면 금기어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치,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돼 막 이러잖아. 그치? 일종의 금기어야. 알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금기어가 똥, 알겠습니까? 똥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혐오, 지저분하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똥을 누는 곳을 원래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한자로 변소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변자가 그 똥 할 때 그 변자고 소가 장소 소자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변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그죠? 이게 의미는 바로 자신을 정비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도 공포의 대상도 다른 말로 바꿔서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조선시대 때라든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염병, 그렇죠? 천연두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면은 진짜 한 마을이 다 죽어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염병을 직접적으로 천연두라고 안 부르고 이제 마막, 손님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죽음과 관련된 일종의 공포의 대상이더라는 거죠.
알겠죠? 실제로 이제 할머니들이 보면 손자들을 보면 이름 놔두거나 아이고 일부러 뭐 좀 낮잡아가지고 약간 이런 개똥아 뭐 소똥아 그렇죠? 이런 못난이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것도 우리 민족의 그런 그 민간 신앙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민족은 대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대상을 이뻐하면서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를 해서 그 대상을 빨리 잡아간다는 그런 그 민간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낮춰가지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말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말에서 보면은 특히 외국어랑 또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척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외국에서는 그냥 남자 사촌은 엉클이고, 그렇죠? 여자 사촌은 다 애니고, 앤트인가 애니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우리는 사촌, 삼촌, 뭐 백숙, 당숙, 도적,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바로 뭐다? 대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상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기어랑 함께 세트로 나오는 게 바로 완곡어입니다. 알겠죠? 완곡어는 바로 뭐다? 금기어를 그렇죠? 완곡하게 대신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똥을 누는 곳을 뭡니까? 직접적으로 똥간 혹은 뭐 변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저분하게 느껴지니까 돌려서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뭡니까? 그 전염병 같은 경우는 천연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를 꺼려 하니까 마마, 손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바로 완곡어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 35분이니까 50분까지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높임 표현부터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